이번 챕터에서는 지리정보의 구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한국지리 시간에도 배웠었던 내용이라서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지리정보는 공간정보, 그다음에 속성정보, 관계정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이제 배웠었는데요. 이제 각각의 차이가 뭐냐를 이제 알아본다면은, 자, 먼저 공간정보는 이 교실 안에서의 선생님 위치를 나타내주는 그런 정보가 되겠죠. 뭐 지구상에서의 위치를 표현하는 정보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공간정보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위치나 형태 등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의 지금 현재 교실에서의 위치는 첫 번째 줄에 2분단, 왼쪽 첫 번째 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뭐 A, B, C, D 그 다음에 숫자 1, 2, 3, 4, 5, 6, 7, 8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A, 3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공간정보입니다. 두 번째 속성정보는 뭐냐? 속성정보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지닌 어떤 자연적이라든지 인문적인 특성을 얘기합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 반에서 이제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학생들의 인기가 많은 그런 리더십이 좋은 그런 학생이다 라고 한다면 그게 이 최재원이라고 하는 학생의 속성 정보가 되겠죠. 자, 그 다음 관계 정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 선생님의 옆과 뒤에 나은 학생과 예은 학생이 있어요. 자, 근데 이 두 학생은 현재 최재원 학생을 굉장히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재원 학생은 좀 더 예은 학생한테 마음이 가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이 셋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서로 이제 이 두 여학생은 최재원이라고 하는 학생을 두고 이제 삼각관계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하지만 최재원 학생은 신예은 학생을 좀 더 좋아하는. 네. 요런 것이 이제 바로 관계 정보가 되겠습니다. 한 장소와 다른 장소 간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 주는 정보. 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일본과는 항상 이제 뭐 수평적인 원수 관계였고요. 중국과는 뭐 예전에는 사이가 안 좋았지만 현재는 뭐 문화 교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이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관계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지리 정보의 구분은 그래서 공간 정보를 판별할 때는 어디에 있다라고 끝나게 되면 공간 정보고요. 속성 정보를 판별할 때 어떤 것의 특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속성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관계 정보에서는 뭐뭐와의 관계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우리가 그런 정보의 특성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위치 정보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 속성 정보에서는 선생님은 좀 약간 무채색 계열의 옷을 좋아하고 어떤 장소에 놀러 갔을 때 인증샷을 찍는 것을 좋아한다. 최재원 선생님의 특성이죠.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안에서 최재원 쌤과 강대현 쌤의 관계를 보자면 선생님은 91년생 올해 30이고요. 강대현 쌤은 93년생, 선생님보다 2살이 어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막내 선생입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강대현 쌤과의 최재원 쌤과의 관계는 선생님이 2살이 더 많은 형님이라는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겠죠. 자, 지리 정보를 다음 글에서 구분을 해봅시다. 선생님이 좀 알아보기 쉽게 색칠을 해놨는데요. 자, 아이슬란드는 북위 63도, 서격 13도에 위치한 나라이다. 무슨 정보겠어요? 공간 정보죠. 그 다음, 이 국가는 얼음 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대서양 중앙 해령에 위치하여 화산 활동이 활발하고 지열이 풍부해 1인당 지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이다. 이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속성이죠. 마지막, 우리나라와는 1962년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관계 정보죠. 네, 딱 보면은 공간 정보, 속성 정보, 관계 정보가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 아마 여러분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지리 정보를 우리가 수집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먼저 자료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1차 자료는 뭐냐면요, 날것입니다. 현지에서 채취한 그 자료, 첫 번째 그 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게 1차 자료고요. 이 1차 자료를 가지고 사람들이 뭐 통계를 만들거나 그래프를 만들거나 하게 되면 가공이 된 거잖아요. 그런 가공된 자료는 그때부터 2차 자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구분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1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는 거죠.
자, 실측, 나가서 자로 재거나, 그다음에 관찰, 현재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 뭐 동영상으로 촬영한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관찰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사람들한테 면담을 하거나 설문조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직접 얻는 그런 현지조사가 있고요. 그다음 문헌조사는 도서관에서 쉽게 말해서 책 찾아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지역에 직접 가보지 못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신처럼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축소해 놓은 지도를 보면서 이런 정보를 파악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원격 탐사라는 개념이죠.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인간이 볼 수 없는 어떤 광범위한 지역, 그다음에 장기간에 걸친 주기적인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공기나 인공위성을 통해서 비교적 더 넓은 지역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그리고 필요한 시기에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원격 탐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모은 자료들을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해 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이제 통계지도입니다. 자, 점지도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형 종합 소매업체, 백화점은 어디에 있고 대형 소매점은 어디에 있냐를 점을 찍어서 나타낸 거죠. 서울 지역은 많이 찍혀 있는 거 보니까 많은 거고, 강원도 지역은 거의 없는 거 보니까 많이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뭐겠어요? 점지도는 어떤 분포나 밀도를 나타내기에 좋고요. 등치선도는 기온이 같은, 여기서는 지금 기온을 표현한 거예요. 같은 값을 나타내는 지점을 지금 같은 선으로 연결해 놓은 겁니다. 보시면은 서해안 지역에서는 좀 아래쪽에서 12도 선이 나타나고 있는데 얘를 쭉 이렇게 따라가 보면 동해안은 여기 위에서 지금 연평균 기온 12도 선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지리 할 때 배웠죠. 서해안 지역보다 동해안 지역이 더 연평균 기온이 높아요. 왜냐? 동해바다의 수심 깊기 때문에 비열에 따른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태백산맥이 북서계 저풍을 막아준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등치선도는 값들의 어떤 지역별 높낮이를 파악하기에 좋고요. 그다음 단계 구분도는 어느 지역이 더 그 현상을 심하게 나타내느냐, 약하게 나타내느냐를 색깔로 표현한 겁니다. 값의 높고 낮음을 이제 파악하기에 좋고요. 도형 표현도는 전체적인 어떤 양의 많고 적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지금 과일을 생산하는 그런 양을 동그라미로 표시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과일 생산량이 가장 많은 도는 어디예요? 지금 보시면은 경북이에요, 경북. 자, 근데 그 안에서 또 어떤 작물이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이렇게 나눠 놓은 거죠. 어떤 통계값을 나타낼 때 가장 좋습니다. 도형 표현도. 그다음에 마지막 유선도는 어떤 이동량이라든지 방향. 화살표의 방향이 이동 방향일 것이고, 그다음에 양은 화살표의 굵기를 통해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작년에 한번 학습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자, 원격 탐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요. 인공위성을 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인공위성은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지구를 계속 주기적으로 돌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사진을 찍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궤도선을 따라서 이렇게 계속해서 촬영을 하겠죠.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도 여기저기 계속 촬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같은 지역을 이 인공위성이 한 바퀴 돌고 그 지역을 또 지날 때 한 번 찍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찍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찍고 하게 되면 뭐가 가능해져요? 비교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그 사진을 찍게 되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비교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 인간이 볼 수 없는 만큼의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게 원격 탐사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요, 미국이 이제 북한 지역을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위성 사진인데, 이 어떤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것 같다, 조만간 쏠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요, 항상 거기 자료 화면으로 나오는 게 위성 사진 자료입니다. 원래는 여기에 뭐 이런 미사일을 실은 트럭이 거의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기지에서 미사일을 탑재한 트럭의 어떤 그 이동량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위성 사진으로 계속 찍으면서 보는 거죠.
미국이 갖고 있는 인공위성의 개수가 30개 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하나를 놓고 계속 돌면서 지금 전 세계를 이제 보는 거죠, 미국은. 그런 정보 수집 능력이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보면서 막 유쾌한 장면은 아니지만, 예, 공개처형 장면이 찍힌 거예요. 여기 서 있는 타겟이라고 돼 있는 이게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고, 여기서 지금 이제 총을 쏘는 거죠. 네. 그런 장면까지도 인공위성으로 포착이 되는, 네,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북한에서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게 핵실험이잖아요. 예. 이렇게 핵실험을 하는 것 같다라고 의심되는 지역을 포착하면 위성 사진으로 그 지역을 계속해서 관찰을 해요. 그래서 어디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인 것 같고, 어디는 터널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다 감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다음 지리정보 체계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리정보 체계는요, Geography Information System, 줄여서 GIS라고 많이 부르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까 1차 자료, 2차 자료 수집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수집한 자료들을 쉽게 말해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안에다 때려 넣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빼내고 싶을 때 걔네를 이 조합하기도 하고 저렇게 조합하기도 해서 출력해낼 수 있게끔 해주는 시스템, 그걸 지리정보체계라고 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중첩 분석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내가 원하는 자료끼리만 합해서 출력되게끔 하는 거죠. 혹은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인터넷 지도로도 볼 수 있고. 네. 자, 이 중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보체계의 의미. 다양한 지리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분석 종합하는 지리 정보 체계이다. 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활용은 우리가 최단 경로 찾을 때 이거 어떤 시스템에서 주로 이용돼요? 내비게이션에서 많이 쓰이죠. 최단 경로 찾아줘 하면은 컴퓨터가 잠시만 기다리세요, 경로 탐색 중 하면 바로 뜹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 지도 전체적인 이제 위치가 나타나 있는 지도 자료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도로망이 서로 이제 다 입력되어 있는 그런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둘을 합치게 되면 어떤 길을 이용해야 내가 그 지역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중첩 분석입니다. 위치 자료와 그 다음에 도로 자료, 도로 연결 자료를 합치게 되면은 최단 거리를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지역 갈 때 어떤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지. 자, 그 다음에 어떤 뭐 기업이라든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내가 가게를 어디에 세워야 가장 저렴한 값에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분석할 때 최적 입지라고 해요. 그런 걸 최적 입지를 분석할 때도 이런 지리 정보, 땅값 정보, 그다음에 유동인구 정보, 이런 것들을 다 합치게 되면은 알 수 있는 거죠. 사람들 많이 다니니까 이익 많아질 거고, 땅값이 낮으니까 임대료 낮을 거고, 그런 것들을 분석할 때도 쓰입니다. 자, 중첩 분석을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선생님의 어머니가 주말마다 전화를 하십니다. 재원아, 뭐 얼굴 다 까먹겠다. 주말 이용해가지고 이천에 좀 오면 안 되니? 자, 엄마 평일은 좀 힘들어요. 근무가 있어가지고 좀 힘들고요. 주말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일정 체크해보고 연락 드릴게요. 하고 또 하고 끊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달력을 펼칩니다. 자, 토요일을 이제 봤더니 이번 주말은 다 데이트 약속이 잡혀 있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일요일을 봤더니 일요일은 또 조기축구 리그 경기가 있어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얘네를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 선생님에게 이천을 갈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 엄마 죄송해요. 이번 달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불효자식이죠. 네. 이렇게 하는, 내가 원하는 자료들을 합쳐서 원하는 결과값을 얻어내는 이 과정을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첩입니다. 자, 지리정보체계는 이렇게 이용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 이제 위성 사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형도 자료를 저장해가지고 실제 지형을 가보지 않아도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도로는 어떻게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토지는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고, 네. 사람들은 어디에 주로 마을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개선문 일대에 있는 방사형 도로의 그 거리인데요. 여기도 실제 이제 위성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지리 정보 체계를 이용해서 구글 맵스라는 지금 프로그램 이용해서 본 겁니다. 여기 각각의 건물이 지금 어떤 건물인지 다 나와요. 보시면 여기는 호텔이고 여기 개선문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피자 전문점이 있고 여기 스포츠용품점이 있고 이렇게 봐가지고는 지금 모르잖아요. 그냥, 건물이 예쁜 도로가 특이한 모양이네. 인데 지리정보 체계에 자 얘는 무슨 건물이야 얘는 무슨 건물이야 심지어 사람들이 사진도 찍어서 올려요. 계속 그게 차곡차곡 모이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것만 보고 가보지 않아도 파리를 이미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아가면서 원하는 정보를 빼내서 볼 수 있는 게 지리정보 체계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리정보 안에서 이제 뭐 동질지역과 기능지역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동질지역은 지리적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의 범위를 얘기합니다. 같은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끼리 묶으면 기후지역이고요. 같은 종류의 농업을 하고 있는 지역은 농업지역.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지역끼리 묶으면 문화권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동질 지역은요,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다라는 그런 중심지 구조, 계층 구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젓가락을 사용하는 문화권이 있고 숟가락을 사용하는 문화권이 있어. 포크나이프를 사용하는 문화권이 있어. 그럼 포크나이프를 사용하는 문화권은 젓가락을 사용하는 문화권보다 더 고등한 건가요? 우월한 지역인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역 구분을 한 거지 높고 낮음을 판별하기 위해서 지역 구분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능 지역은 근데 약간 다릅니다. 기능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공간 범위고요. 여기서는 도시권, 통합권, 통근권 이렇게 돼요. 여기는 자, 하나의 중심지가 있으면요. 이 중심지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범위를 나타낸 게 기능 지역이거든요. 요거는 중심지 구조와 계층 구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동네 의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병원이 있고요. 대학병원이 있어요. 자, 동네 의원은 미치는 영향 범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냥 그 동네 정도 되겠죠. 자, 종합병원은요. 목포시 전체 정도 될 겁니다. 대학병원은요. 여기는 광역시의 정도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겁니다. 지금 보시면 그러면 계층은 어떻게 어디로 갈수록 높아진다라고 우리가 지금 느낌이 와요. 이쪽으로 갈수록 지금 더 고차원적인 병원이다라는 느낌이 딱 오죠.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계층 구조가 있구나 기능 지역은 라는 것을 병원을 사례로 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등질 지역과 기능 지역을 실제로 살펴보자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왼쪽 지도는요,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각각의 나라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언어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등질 지역을 나눠 놓은 거예요. 브라질만 지금 보시면 포르투갈어를 쓰는 거 보실 수 있죠. 네.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뭘 씁니까? 다 스페인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등질 지역입니다. 포르투갈어를 쓴다고 해서 에스파냐어를 쓰는 지역보다 더 선진국은 아니니까요. 계층 구조 없고. 자, 두 번째 기능 지역은 부산을 중심지로 해서 부산공항을 중심지로 해서 어디까지 지금 국제 항로가 운영이 되느냐. 요게 이제 기능 지역이 되겠죠. 자, 그다음 점이지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서로 다른 두 지역의 특성이 겹쳐져 나타나는 공간 범위를 표현합니다. 자, 이게 지금 등질 지역이 되겠죠. 각각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식기를 사용하느냐, 이게 이제 등질 지역 구분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권역을 나눈 거죠. 영향을 미치는 범위. 이렇게 나눈 것이 바로 이제 기능 지역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요것도 이제 등질 지역이죠. 자, 그러면 지역을 구분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관점에 따라서 지역 구분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보통 두 개의 대륙으로 다시 나누거든요. 세분화 시키는데 이제 기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리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이제 파나마 지역이라고 해서 조그만 이 바다가 지나가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나눌 때는 이 파나마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게 됩니다. 자, 근데 보통은 문화적 기준으로 나누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리오그란데 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멕시코부터 해가지고 이 아래쪽의 나라는요, 보통 라틴계 유럽인들이 많이 이주해 와서 그쪽의 문화 영향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스페인어를 사용하고요, 주로. 그다음에 종교는 가톨릭교를 믿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권으로 보게 멕시코는 지리적으로는 북아메리카에 속해 있는데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라틴 아메리카에 속해 있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 미국과 캐나다는 앵글로 섹슨족 계열의 유럽인들이 건너와서 만든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주로 영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가톨릭교가 아니라 개신교를 주로 많이 믿는 그런 문화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지역 구분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 점이지대라는 표현 아까 나왔는데요. 가장 좋은 예가 이제 우리 작년에 배웠던 화개장터입니다. 자, 전라도 지역에서 사용하는 사투리와 호남 지역에서 사용하는 사투리와 영남 지역에서 사용하는 사투리가 굉장히 다르죠. 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자, 선생님이 전라도에 가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아, 또 겁나게 잘생겨 보구만. 이런 얘기를 듣는데, 자, 점차 동쪽으로 가서 영남 지역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 니 억수로 잘생겼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말투가 계속 변할 거예요. 자, 여기서 아따 이러다가 점점 가면서 마, 니 억수로 잘생겼네.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로 변해 가겠죠. 근데 어디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다 전라도, 여기는 다 경상도 사투리 이렇게 쓰겠어요? 중간 지점은 아마 이 두 개의 말이 좀 섞여서 나타날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이제 화개장터가 있는 경남 화동, 전남 구례 이쪽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이 중간 지점을 바로 점이지대라고 합니다. 양쪽의 특성이 다 섞여서 나타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세 개의 지역 구분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번 챕터는 3강 지리정보의 종류와 활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리정보는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공간정보는 어떤 장소의 위치라든지 혹은 형태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종류였고요. 다음 속성정보는 어떠한 장소의 장소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이거나 혹은 인문적인 특성을 알려주는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관계 정보는 이제 하나의 장소가 아니죠. 자, 장소와 장소 간 관계에 관한 그런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리 정보를 이렇게 세 개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이러한 지리 정보를 어떻게 얻느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직접 사람이 나가서 조사하면서 정보를 얻는 직접 조사 방법이 있겠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인터뷰라든지 면담 혹은 뭐 직접 나가서 사진을 찍는 그런 조사 방법이 되겠죠. 그다음에 간접 조사 방법은 이미 수집된 정보들을 가공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조사 방법이 간접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조사는 방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간접 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도서관 같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지도라든지 문헌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정보를 얻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리 정보 수집 방법 중에서 중요한 게 원격 탐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인간이 좀 가기에 힘들거나 혹은 너무 이제 광범위한 지역을 탐사해야 할 경우 인간의 힘으로 좀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용하냐면 인공위성이라든지 혹은 항공기 등을 활용해서 조금 더 인간이 수집할 수 있는 범위보다 넓은 광범위하고 그다음에 인공위성이 계속 궤도를 따라서 지구를 돈다고 말씀드렸죠. 일정한 속도로. 그래서 굉장히 실시간이고 주기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기에 용이한
그런 지리정보 수집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격 탐사는 문제에도 많이 출제가 되니까요. 꼭 별표 쳐두시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리정보 체계는 지오그래피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지리 정보들을 막 저장해 놓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추출해내기 위해서 서로 조합시키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리 정보를 수치화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컴퓨터에 입력하고 저장하겠죠? 그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이제 정보를 빼내야 되잖아요. 그죠? 조합해가지고. 그런 조합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중첩 분석이라고 합니다. 내가 진짜 이 자료를 얻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들만 추려서 걔네를 쫙 합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지리정보 체계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리정보의 종류와 활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